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을 모시고 국내외 경제 전반의 이슈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실장님 이력하고 또 저술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다방면의 실력자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실물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그런 실물 경제 연구자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찐 실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얘기부터 나눠보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사실은 저물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유동성이 또 금리도 저금리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과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까지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이유를 미중 무역 분쟁에 많이 근거를 대는데요. 세계 각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스탠스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 성장률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5% 이상을 상회하거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수요, 투자 수요 혹은 가계의 이 최종 소비재 수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유동성 공급과 함께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소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야 물가 상승세가 일어나는데 공급은 유지되고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경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런 경제가 원래부터 이어졌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경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이 최대 이슈입니다.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5%가 넘는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같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년 GDP보다 올해 GDP가 얼마나 증가하나 하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품목 460여 가지 품목이죠. 이 소비 품목의 가격이 전년과 올해 동월끼리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승했나. 근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왜냐하면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2%였어요. 근래 경제 속에서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0.073%였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큰 GDP가 크게 줄어드는 이런 기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뚜렷하게 GDP가 증가하는 것처럼 전년만도 못했지만 실적이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크게 높게 나타나는 GDP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크게 축소됐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수요 견인이라든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도 늘어나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물가 상승세가 기저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도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여건들, 그러니까 경제 회복세라든가 금융 불균형 이런 이슈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테이퍼링 시점을 정하는 그런 스탠스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고용 지표는 8월에 갑자기 꺾였습니다만 임금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임금 상승 요인까지 이제 감안한다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2021년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근래 들어 22년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했고, 물론 하향 안정화되는 이 흐름은 기저효과가 상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은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이름이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현상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것을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기조적 인플레이션 현상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기조적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소위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가 반영돼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 인상, 소위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비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2021년의 지배적인 현상이고 2022년에 그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그러니까 항상 임금이 올라가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 GDP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 이것도 마찬가지 증가율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도 상승하는 이 흐름이 2022년에도 이어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세를 얘기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통화 정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인데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바뀌니까 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조금씩 공급하던 양을 줄여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다 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의 상승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성장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인플레이션 위협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근래 2020년까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되는, 특히 2020년 2분기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때 그때 디플레이션이 격화되나 이런 걸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은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2021년 내내 갖고 우리 경제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누차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기저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점차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세도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세는 성장률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더 되겠죠. 가뜩이나 이 소득의 증가 속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됐었고 특히 이 소위 재산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자산 가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고소득층, 고자산가에게만 집중됐었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심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엥겔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저소득층에게 가중됐었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2년 예산안, 국가 운영 계획 안에 보면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지표가 호전되고 하면서 조기 테이퍼링 흐름이 이제 생겼다가 또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물가라든지 또 이런 걸 감안할 때 올 연말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면 자체의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정도 있습니다. 9번 있는 해도 있습니다. 먼저 스케줄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1년에 8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때 그때의 경제 여건,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뭐 가계부채, 뭐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이런 100여 가지 지표들을 그 위원들이 판단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닐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종전까지만 해도 2021년 중반기까지만 해도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또 세계 경제의 반등도 뚜렷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반드시 연내에 시작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고용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회복된다든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또 등장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FOMC 회의 올해 연중에 2번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있고 그때 이제 FOMC에서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언제 단행하고 어떤 규모로 통화량을 축소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과거에 봤던 것보다 그러니까 2021년 중반에 봤던 것보다는 그 속도를 좀 더 점진적으로 조금 더 조기에 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9월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겁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 것이고 얼마만큼 규모,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씩 줄여나갈 건지 1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인지 또 중요한 여러분의 관점 하나가 매월 줄일 것인지 FOMC 회의 때마다 줄일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1200억 달러씩 통화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친다면 이게 결국 줄여나가다 보면 영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테이퍼링은 뭐 빠르면 올 연말,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테이퍼링이 막상 현실로 되면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충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산 가치와 물가와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혼용하시더라고요. 자산 인플레, 뭐 성적 인플레, 여러 용어들의 인플레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인플레이션은 순전히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버블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자산 버블 붕괴 여부예요. 근데 실제로 2021년 경제를 좀 들여다보면요. GDP 증가율이나 취업자 증가 혹은 소득의 증가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가 KBS에도 이 코멘트를 드렸지만 소득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전체 평균적인 처분 가능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나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든가 자산 가치 증가 속도 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15% 정도 올랐으니까요. 유동성도 15% 증가했는데 자산 가치도 15% 증가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실물 경제 회복은 더딘데 자산 가치만 이렇게 높게 회복되는 결국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이라고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에 고무 함량은 정해져 있는데 바람만 불면 언젠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회복이 더딘데 자산 가치만 너무 높게 회복된 거예요. 이건 제가 어느 칼럼에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그 칼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그럼 자산 버블이 언젠간 붕괴될까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네.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속도.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강도 높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회복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실물 경제 회복은 더딘데, 우리 또 자영업자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상해버리면 결국 자산 가치가 갑자기 줄어들고 실물 경제는 다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특히 부채에 의존해서 자산을 소유하게 된 계층들, 이게 주로 갭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계층에게 이 부채를 상환하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억짜리던 게 예를 들어서 7억이 됐어요. 근데 8억을 빚져서 그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올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그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점진적이어야 되는데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테이퍼링이거든요. 테이퍼링이 점점 이렇게 둔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테이퍼링이 아니라 갑자기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자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죠. 그런 위험은 상대적으로 덜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의 버블이라고 표현한 만큼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기대에 의존해서 드림에 의존해서 이 주가가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먼저 조정되는 흐름이고 여러분 그런 조정되는 흐름을 여기저기서 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꼭 2022년에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필요성,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역시 이 기업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년까지만 해도 중반기까지만 해도 드림에 의존해서 좀 투자를 하셨다 그런다면 22년은 좀 다소 그런 실적에 기초해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뭐 테이퍼링 그 자체보다도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이 점 때문일 텐데요. 2022년 말이나 2023년 상반기 정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때 되면은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2022년 경제전망책 탈고를 어제 그저께 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자산버블 붕괴 시그널을 보셔야 된다라는 20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 만큼 중요한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통화정책의 움직임이 매우 점진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진 컨센서스로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2021년 11월 혹은 2022년 1월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가장 많은 컨센서스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8개월 정도. 그죠. 그러면 이제 8개월 정도고 이 8개월은 대략 8번의 FOMC 회의 때마다 이게 가장 많은 컨센서스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양적 완화 규모가 0달러가 되는 그 시점이 내년 말입니다. 2022년 말. 그럼 그 정도 되면 물론 그때의 경제 여건을 봐야겠죠. 특히 경제 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고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지표가
모든 경제 지표의 가장 후행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보면서 2022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의 표명이거든요. 우리 미국 경제 완전히 코로나19를 극복했어. 자신감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022년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고되다시피 했고 이 통화 정책의 기조의 전환이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많은 시중에서 통화 정책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기 금리나 단기 금리들이 다 이미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먼저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중금리가 먼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이 먼저 이어졌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기대가 반영되고 시중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버블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을까. 물론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경험 없이 당한다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통화당국, 금융당국, 또 기재부와 같은 재정정책 당국들이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 투자자들도 그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위기가 되겠습니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될 경우에 파급 효과는 엄청나겠지만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낮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2022년 말이나 2023년 상반기 정도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지금 현재의 어떤 로드맵이 현실로 된다고 일단 기준으로 깔고 볼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의 어떤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현명한 투자 요령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한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의 경제 여건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은 어쨌든 소나기가 내려집니다. 소나기는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를 피한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위험 자산이라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인 거죠. 주식 투자, 이미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식 투자 비중을 좀 포트폴리오 상에서 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2020년 하반기와 21년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이렇게 쭉 견인되는 그런 흐름은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의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주식 종목은 어떤 특정 자산,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을 논하는 만큼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2021년만큼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다만 이제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실적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2년 예산안, 제가 이 경제 전망할 때 예산안을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지역균형 뉴딜이에요. 2021년에는 지역균형 뉴딜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됐었습니다. 20년, 21년에는. 근데 2022년에는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의 한 가지가 디지털 뉴딜, 또 하나가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지역균형 뉴딜이겠는데, 소위 지역의 신도시라든가 첨단 산업 특화 도시 뭐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움직임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유능한 인재, 물론 비수도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굉장히 크게 확대 보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역과 그 교통 단지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치의 상승이 있어요. 그 지역이 쉽게 말해서 그냥 맨 땅이다가 어떤 신산업 복합단지가 건립이 된다면 가치 자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실질적인, 이게 아까 주식 투자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실질적인 그 자산, 그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 그런 영역들을 좀 견주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의 상승 속도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망한다면 좀 그런 가치 상승에 기대를 거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매년 추석 전에 그리고 설 전에 일어나는 이슈가 괴리예요. 왜냐하면